과연 다음 선진국이 있을까? 근데 이제 대한민국도 얼마나 오래 갈지 몰라요. 출산율도 이게 낮아지고 걱정이 됩니다. 이 나라가 계속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살도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식 브런치 동영상을 봤는데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 선진국은 없다 이 내용인데요. 자, 이제 첫 번째는 2008년까지 부자가 된 나라가 이제 13개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누가 됐냐? 한국하고 대만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선진국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버스 탄 나라들이 한국하고 대만입니다. 두 번째는 나도 부자 되고 싶다라고 되는 나라들이 문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정확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그나마 가능성 있는 나라는 폴란드, 베트남, 그리고 중국이라고 지식브런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960년대는 중간에 있었던 나라는 이제 한 100개 중에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까지 부자가 된 나라는 이제 13개가 있었는데요. 한국과 대만이 마지막으로 포함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이후 한국과 대만이 이 버스 탄 이후 단 한 나라도 새로운 부자 나라가 없습니다. 약 17년 사이에 어떻게 부자 나라가 하나도 없을 수 있지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제 자동차 그리고 배 만드는 회사가 있었고, 그리고 전자제품 이렇게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 만들 수 있는 전자제품, 뭐 조선 만들 수 있는 빈자리가 많았으니까 이제 늦게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늦게 와서 이렇게 시장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만석 상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싼 물건이라든지 중간 가격 그 물건이라든지 이거는 중국이 다 가져갔다. 예.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들, 동남아라든지 뭐 들어가고 싶은 나라들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그 중국이 많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싸거나 상대적으로 쉽거나 아니면 뭐 비용이 좀 중간 정도 이런 데는 다 이제 차지를 했는데요. 그러면 어느 시장만 남았냐? 초고난이도. 겁나 어려운 레벨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항공, 세 번째는 바이오, 네 번째는 이제 방산. 자, 일단 반도체로만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SK 하이닉스가 HBM 때문에 돈을 요즘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HBM을 연구한 지 벌써 13년 정도 됐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HBM을 만들었는데요. HBM은 GPU가 이렇게 있으면, 근데 이거 GPU가 이렇게 빨리 데이터를 수집하게 가능한 게 뭐냐면 여기 조그만한 게 이게 붙어 있습니다. GPU. 이게 바로 HB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가 HBM을 13년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1등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우리도 HBM 만들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쳐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베트남이 여기 있으면 여기 이렇게 가는데 SK 하이닉스는 이미 계속 뛰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베트남이 이쪽으로 와도 SK 하이닉스는 이미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반도체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포기를 해야 돼요. 거기 입장에서는. 항공도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이제 비행기 KF-21 있잖아요. KF-21도 대한민국이 이제 비행기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하는데 그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항공도 되게 거의 이제 포기해야 되고, 바이오도 뭐 마찬가지로 오랜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특허가 필요하거든요. 특허. 방산. 대한민국이 탱크를 정말 빨리 만들고 이제 잘 만드는데,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되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고급 인력이 필요하고 공장도 필요하고 거기서 이제 받쳐주는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특허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최고 난이도입니다. 옷 만들고 플라스틱 만들고 이거는 이미 버스가 지나갔어요. 이걸로 결국 돈 벌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초고난이도라서 문턱이 높아졌다. 옛날에 쓰던 사다리로 못 올라갑니다. 사다리를 쓰고 플러스 이것저것 해야지 여기 선진국이라는 문턱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플러스로 해가지고 안전규칙이라든지 환경규칙이라든지 지금 선진국이 되려고 하는 나라들은 지금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인구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적게 태어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많이 줄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나라들이 그 문턱을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 딱 3개 나라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공장을 옮긴다고 하거든요. 폴란드로 제일 많이 옮긴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러냐면요. 일단 세금이 제일 낮고 땅값이 싸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이제 많이 없을 거고 이것 때문에 지금 그 공장을 동유럽으로 이제 옮기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독일 공급망하고 이제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중에는 폴란드가 기계, 자동차, 전기 이런 거에 되게 튼튼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학, IT 이런 회사들이 되게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약 4천만 명, 우리보다 조금 낮네요. 그리고 젊은 노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괜찮겠네 라고 하는데 근데 단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인건비가 요즘에는 낮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공장을 옮기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많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정치적 싸움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남 얘기가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독일에 너무 의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치명적인 게 뭐냐면요. 지금 독일도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독일은 누구한테 의존하냐면요. 중국한테 의존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솔직히 닦아놓고 말해서 메르켈 잘못이에요. 자동차 잘 만들고 그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반도체라든지 IT라든지 독일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뭐 독일이 내일 모레 당장 망할 건 아니지만 근데 독일에 너무 의존하면 폴란드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R&D 비율이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하는 거죠. 연구 비율이 되게 낮다고 해요. 이게 1.4%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자 이제 베트남도 이제 제일 그 수혜를 보는 게 뭐냐면요. 중국을 싫어하면 이제 공장을 웬만하면 어디다 옮긴다? 베트남으로 이제 옮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국도 이제 인건비가 비싸졌고 베트남은 아직도 인건비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긴다고 해요. 삼성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공장을 베트남에 이제 옮긴다고 하고요. 베트남에서 전자, 기계, 의류 산업이 함께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교육열이 진짜 높아요. 그래서 국제학력평가에서도 OECD 평균 넘는 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베트남 이거 인정해줘야 됩니다. 인구가 약 1억 명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젊어요. 진짜 부럽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역사를 보면 진짜 리스펙 해야 됩니다. 실제로 되게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프랑스, 미국, 그리고 중국하고 그 전쟁을 해본 나라 중에서 한 번도 안 졌어요. 현대에서. 단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리고 베트남이 중국을 정말 싫어합니다. 베트남이 이름 자체가 남월이거든요. 남쪽에 있는 오랑캐라고 해가지고 남월이라고 하거든요. 남비엣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베트남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자체로 봤을 때 중국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깔봤는지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워낙 역사적으로 침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베트남은 중국을 정말 싫어합니다. 이거는 좀 TMI라 가지고 제가 말하는 내용하고 뭐 일치하지 않는데 아무튼 저는 이 내용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의 약점 첫 번째는 핵심 기술은 외국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나마 이제 핵심 기술이 뭐였냐면요, 비에스타인가? 그 얘네들 전기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인데 얘네들은 배터리를 안 만들고 있고 단지 그 전기차 그 껍데기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비에스타에 있는 그 전기차 그 껍데기도 그 자기네들끼리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핵심 기술은 다 이제 외국 회사가 가져간다. 그게 약점이고요. 두 번째, 베트남은 조립 위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전기차를 조립만 하지 배터리를 만든다든지 그게 아니거든요. 부가가치는 다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베트남에서 버는 돈이 많이 없습니다. 자, 이제 R&D 비율 있잖아요. 매우 낮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부패가 진짜 심해요. 그리고 고급 기술 인력이 부족합니다. 고급 기술 인력.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냉정할 건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부패는 정말 많고 그리고 고급 기술 인력이 많이 없으니까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첨단 기술이 필요한데 베트남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응원하지 않는 나라인데요. 바로 중국이에요. 너무 솔직했나? 중국도 크긴 커요. 인구가 14억 명이고 그리고 세계 1위 제조업 이거는 뭐 놀랍지 않죠. 전기차,
배터리, AI 뭐 이런 데서 다양하죠. 그리고 R&D도 연구에서 엄청나게 그 세계급이라 가지고 인재들을 정말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거는 중국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최고급 기술은 미국하고 이제 유럽보다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가 어디서 만듭니까?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딥시크가 사용하는 GPU 어디서 만든다? 엔비디아에서 만듭니다. 진짜 최고급 기술은 미국하고 유럽에 있으니까 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책이 갑자기 바뀌기도 해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정책이 계속 바뀌어요. 그냥 시진핑 마음대로 해요. 중국은 진짜 예를 들어서 디디 출싱이 있거든요. 중국의 우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디디 출싱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려고 했거든요. 진짜 괜찮은 회사였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여기 말 안 들었지? 야, 여기 문 닫아.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갑작스럽게 없어졌어요. 중국은 진짜 말 그대로 정부가 깡패예요. 깡패라고 하기 좀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이 말하면 결국에는 그 말에 따라야 되거든요. 뭐 유튜브는 뭐 중국에서 안 보니까 이런 내용 올려도 괜찮죠? 아니 솔직히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서비스업 생산성 낮고 이제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하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공급망이 중국을 피하는 흐름. 자, 전 세계는 모든 나라는 중국을 싫어합니다. 어찌됐든 약점이 되게 많습니다. 중국도 덩치는 크지만 이 턱을 넘어설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과연 다음 선진국이 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대한민국도 반도체 뭐 항공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세계 탑급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인구도 많이 줄고 있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다 의대에 보내려고 다 쏟아붓는데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하고 이런 경쟁력이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는 미래 세대가 좀 걱정이 됩니다. 2008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버스 탄 나라로서 정말 자랑스러운데, 근데 앞으로도 이 나라가 계속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